네, 오늘은 제가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 아이 학교 보낼 때 이분한테 꼭 상담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분이신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 세미나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많이 장학금 받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학자금 전문이기도 하시면서 또 재정 플래너기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고 계시는 우리 오명근 박사님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요즘 되게 바쁠 텐데 사실 요즘에 학자금 이렇게 상담 많이 들어오나요? 네,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죠. 진짜요? 방학인데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Oh my 이번 God. 10월부터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부모님들한테 요청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전화가 많이 오나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조금 몰리는 때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같이 이제 아이들이 원서를 넣어야 되는 시기가 가까우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죠. 네. 원서 낼 때 네. 아마 오늘 이제 주 토픽이 저는 장학금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그 미국에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이들이 뭐 받는 학교에서 당연히 공부 잘하면 받는 거 아니야? 그걸 저희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학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좀 나눠져 있는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에서 받는 장학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그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니드 베이스 장학금입니다. 자,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은 사실은 성적만으로 받는 장학금은 아니고요. 성적은 기본이 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어치브먼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해주는 장학금인데요. 저희가 보통 아는 명문대, 아이비리그는 메리트 장학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니드 베이스 장학금인데요. 니드 베이스 장학금은 성적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니드 베이스라는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받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셔야 나오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저소득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주변에 4년 장학금 받아서 보냈어 이 집이 제일 부럽거든요. 네, 사실 네. 이런 집들은 대체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4년 장학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골프를 했어요. 근데 골프 전공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전공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가 골프 토너먼트를 나가 상을 받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 재능을 높이셔서 풀 장학금, 4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가는 장학금이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인데요. 그 경우는 4년을 받아요. 네. 대신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성적을 올 과목 B 이상이라든지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 아이의 장학금이 계속 리뉴가 되고요. 4년을 받고 가기도 합니다. 또는 성적 이런 뭐 스포츠 말고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인데 아이비리그를 갈 정도의 실력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보다는 조금 낮은 학교에서 이 아이를 잡고 싶을 때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이라고 해서 뭐 풀리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에 몇만 불씩 이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너 칼리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아이들의 성적만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매년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메리트 베이스를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두 번째는 니드 베이스 장학금인데요. 니드 베이스 장학금은 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학교에서 풀리 장학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4년 내도록 이 장학금을 받고 가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코넬 같은 학교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 4년 장학금 받고 다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완전 그거죠. 그쵸.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넬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코넬이 지원한 재정적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학금 받으려고 돈을 안 버시는 부모님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요? 네. 인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반면 인컴이 너무 많은 분들은 나는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컴이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10만 불. 네, 맞아요. 10만 불 정도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10만 불이 우리 장학금 안 나오니까 신청 안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요즘 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립대? 사립대요? 글쎄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한 네. 7만 불, 10만 불 사이인가요? 네, 요즘 8만 불이 넘어가고 8만 불 있어요. 넘어요? 네. 와. 그러면 거기 아이들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10만 불이거든요. 네네네네. 자, 8만 불을 내는 학교인 경우에 1년에? 네, 1년에 8만 불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네 가정에 인컴이 10만 불이세요? 10만 불에서 8만 불 내고 생활이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죠. 네, 그냥 10만 불은 사실 높은 인컴이 아니세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10만 불 정도의 인컴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런 사립대를 갈 때는 풀 투이션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니드 베이스로요. 아, 오히려 사립은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립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사립이 네, 장학금을 더 받으실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아,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네. 그렇군요. 사립 보내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장학금 받을 때 그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뭐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청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연방 정부에 신청하는 게 있고, 주정부에 신청하는 게 있고, 학교에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장학금이 다 조건이 달라요. 연방 정부 신청서는 아이가 영주권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이가 영주권 이상이고요. 부모님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조금 복잡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정부는 영주권자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들에서는 아이들의 신분이 없는 경우, 특히 다카 신분 또는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분이 없지만 장학금 지원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학교는요.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는 연방정부 신청서를 넣지 않으시면 아예 프로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연방정부 신청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만약에 시민권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올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유럽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인터내셔널 신분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이 신청서를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주는 장학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그쵸? 제약이 좀 있죠. 여기서 사시는 분들 장학금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로 많을 것 같아요. 못 찾아서 그렇지.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해주는 장학금도 많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에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 혹은 스칼라십을 주는 단체도 따로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퀘스트 브리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이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도 장학금 받으실 수 있고요. 시나 이런 뭐 주에서 해주는 어떤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사실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찾냐에 따라서 장학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왜 서칭 프로그램 가가지고 네. 장학금 찾으면 되는 건가요? 어디 가서? 아, 네. 예. 대표적으로는 스칼러십닷컴 이런 데를 스칼러십닷컴. 이용하시면 거기서 네. 찾을 수는 있는데 네. 한 가지 니드 베이스 장학금을 신청하실 거라면 스칼러십닷컴을 이용하실 때는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니드 베이스 장학금은 내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 했을 때 장학금의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먼저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걸 하시고요. 사실은 학교가 제일 많이 주거든요. 학교 걸 하시고 그래도 모자란다 할 때는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스칼러십닷컴 같은 데는 안에 여러 가지 나의 조건에 맞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의 성적이나 또는 인컴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혹은 또는 상관 있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학교 학비가 얼마냐? 거기에서 또 부모님의 인컴이 얼마냐? 그래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고도 하는데 거기 자산도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 혹은 자산이 아닌 자산들
네. 그죠? 그런 어떤 구분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사실 장학금 주는 프로세스는 그 조건은 좀 많지만 사실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가정 분담금이라고 해서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EFC는 사실 학생의 컨트리뷰션과 부모님의 컨트리뷰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컴, 자산 이런 모든 게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나이도 들어가고요. 어느 주에 사는지 사는 주에 따라서 크레딧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EFC가 나오는데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들겠죠.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은퇴와 관련된 자산들 그리고 프라이머리 홈 이런 자산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어뉴이티 이런 내 미래를 위한 자산들 있죠. 그리고 그걸 해지하실 때 손해 보시는 자산들 있죠. 이런 자산들은 저희가 장학금 계산을 할 때 일단 다 익스클루전으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들으셔도 제가 계속 은퇴 플랜 얘기하는데 은퇴 플랜 자산은 안 들어간대요. 자산으로.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스탁하는 거, 스탁 뮤추얼 펀드하고 은행에 있는 그런 어카운트는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자산은 사실 은퇴 자산이 아니시잖아요. 그건 인베스트먼트죠. 아하. 네, 다 유동 자산이시잖아요. 네네. 유동 자산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그걸 은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러분들 은퇴 플랜은 마음 놓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부터 이런 관리, 준비 내지는 학자금 준비 아기가 몇 살 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저 지금부터 하긴 너무 빠른가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아니요,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6살 그럼요. 빠르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3살부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네. 태어나자마자 하면 제일 좋죠?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빨리빨리 시작하시면 작은 돈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장학금에 상관없는 자산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장학금을 받아도 어떤 학교들은 그 나머지 서포트 해줘야 되는 금액을 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가 장학을 많이 안 주는 학교라면 어머님들이 분명히 어떤 엑스트라 돈을 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 어머님의 자산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그 돈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고등학교가 딱 갔을 때, 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요, 무조건 하고 본인들 자산이 어떤 형태인지, 텍스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리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플래닝은 미리 해도 되는데 재정 네. 플래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들을 네. 알아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텍스 파일링은 언제 거를 보는 건가요?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가 대학을 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2년 전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10월 달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12학년이에요. 그렇죠? 2022년도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언제 대학을 가냐면 2023년도 가을에. 네. 그렇죠? 그럼 언제 텍스 보고서가 필요하냐면 2년 전 2021년도 텍스 보고서가 1년치만 필요합니다.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2년 안에서의 첫 번째 네, 해의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진짜로 미리 알아서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인컴도 조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그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IRA나 뭐 셉 IRA나 이런 또 펜션 플랜 같은 경우로 그럼요. 또 인컴을 줄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0만 불 버시던 분 15만 불, 10만 네, 불도 그럼요. 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플래닝 통해서 또 이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또 나타나기도 하겠네요.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펜션 플랜의 종류가 많이 달라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핏 자체를 줄여드리면 내 인디비주얼 개인 텍스 보고서의 인컴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요즘에도 굉장히 바빠지셨다고 했거든요. 이 그 신청, 네,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할 때 사실 부모님들이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네. 아이들한테 좀 시키게 되고 네가 좀 어떻게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하니 뭐 학교에서 뭐 가르쳐 주는 거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집들 네. 아이한테 맡기는 것 혹은 부모님이 영어는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은 좀 같이 역할을 좀 맡아서 해야 네, 되는지. 예.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맡겨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다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부모님의 개인 파이낸셜 정보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아이들이 일단 용어부터 모르고요. 텍스트북을 한 번도 아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용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모님도 모르는 걸.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이 그냥 짐작해서 넣어요, 답을. 그 답 하나 때문에 장학금 프로세스가 안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일단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소셜 오피스랑 뭐 소셜 번호가 매치가 안 된다거나 혹은 다른 리퀘어먼트가 떴을 때 그 부분을 아이들이 수정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학금 프로세스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받은 손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아이가 신청을 했대요. 네. 근데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어머. 근데 인컴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네. 근데도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봐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죠. 봤더니 파스 신청서 자체에서 지금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IR에서 가지고 오는 정보랑 아이가 넣었던 정보랑 뭐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부분이 다 퀘스천 마크가 떠 있었어요. 그게 프로세스가 안 되니까 장학금 프로세스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아이가 생깁니다. 그 신청할 때 그 퀘스천 마크가 뜨지 않는 건가요? 신청할 때는 안 뜨거든요. 아, 본인이 그래요? 넣고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야 거기서 나중에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확인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네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본다 네, 한들 모르신 이게 거죠. 잘한 건지 네. 모르니까 그렇네요. 네. 그 이런 신청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뭐 피를 내야 된다든지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신청하는 거 도움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상담도 해드리고 피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전문인대로 활용을 하려면 뭐 어쨌든 피를 받더라도 혜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와인 아신 것 같아요. 우리 오 박사님은 그렇게 서비스 해주시고 도움 주시면서 가장 많이 혜택 보게 했다. 한 케이스 어떤 거 있으세요? 네. 꽤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컴이 아까 말했던 15만 불, 뭐 20만 불 이 정도 되셨던 분들 중에서 아이가 가는 학교가 장학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인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미리 들은 이제 얘기들로 우리 집은 장학금 신청을 해도 안 나온대요라고 해서 장학금 신청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봤을 때 신청하면 장학금이 최소 10,000불, 20,000불, 혹은 30,000불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신청을 안 하셨다면 아예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고 70,000불, 80,000불 되는 돈을 다 내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을 반 정도를 줄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잘못돼서 오신 경우 제가 그 수정해 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 그렇네요. 이게 뭐 몇천 불 돈이 아니라 크게는 몇만 불 돈이기 때문에 뭐 우리 오 박사님이 돈을 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나가야 되는 것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신청이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매년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해가 좀 중요한 파트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해는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갈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학교를 저희가 응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리뉴를 하셔야 돼요. 인컴에 따라서 변화가 바로바로 생기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사립학교 신청하는 것을 CSS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CSS 프로파일을 첫 해만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매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첫 해만 요구하는 학교 중에서 첫 해 받았던 장학금을 거의 4년 개런티로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첫 해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장학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 계세요. 가끔 첫 해 신청할 때만 인컴이 좀 높으셨던 분들, 네. 네, 자산을 그때 파셔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인컴이 줄면 사실 어필이 가능해요. 어필을 가능하지만 첫 해 때보다 조금 많이 받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언제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할수록 좋다. 네. 아까 제가 6살 딸이 있는데도 이때 너무 좋다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늦어서 혜택을 받을 거를 못 받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 나 이렇게 보냈어, 우리 이렇게 해서 혜택 받았어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로만 또 듣기에는
우리 집은 또 다른 집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문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 네, 네. 사실은 각 가정의 경험은 그분들의 그 학교 하나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감이 10만 불 정도 되는 집이세요. 근데 우리 아이를 주립대를 보냈어요. 그럼 주립대를 보내면 그 경우에는 장학금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립대는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다 하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불 정도 인감이라고 그러면요. 어느 주립대를 가더라도 장학금은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 집은 우리 집은 인감이 높아서 장학금이 안 나오네요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쵸? 근데 이런 집이 예를 들어서 사립대를 간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코넬을 간다. 그러면 장학금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이미 딱 그 가이드라인이 생기세요. 일파만파인데 그렇죠, 그 소문은 그렇죠. 퍼지는 거죠, 주변 분들. 네. 그럼 우리는 안 돼. 네, 뭐 그렇죠. 알아보려고 하지 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집에 되는 거죠. 신청해도 소용없으니까 신청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조건 때문에 대체 장학금이 안 나왔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도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집 부동산에서 장학금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하. 옆집에도 부동산 때문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수 분은 있죠. 계속 집을 팔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집을 파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요. 안 파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필은 또 집을 잘못 파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집을 그 해당 연도에 파셔서 캐피탈 게인이 생기시면 그러네요. 인컴이 올라가시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장학금 받을 걸 못 받으시는 경우도 생기세요. 네. 그러니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학교마다 또 많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건 전문가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문인들 만날 때 어떤 상담비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몇 회까지 또 아이가 둘 셋이면 둘 셋까지도 다 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보를 통해서 재정 플랜 또 이런 학자금 플랜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많은 혜택들이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버겁거든요. 이 학자금이라는 게 너무 버거워서 이 미국은 학자금을 갚는 데 있어서 45세 학자금이 끝난다는 게 에버리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학자금 또 론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뭐 6%에서 한 8% 정도 론이자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한참 또 그거를 갚느라고 저축을 또 못하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나중에 그 론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론을 받기 시작할 때 아이가 다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론 이자는 계산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가 주는 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Direct Subsidized Loan 보조론이라는 게 있고요. Direct Unsubsidized Loan 비보조론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론이 항상 같이 오퍼가 돼요.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조론은 말 그대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리고 졸업하고 6개월까지는 이자를 정부가 내줍니다. 그래서 원금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런 론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보조론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학교 다니는 동안 쌓이긴 쌓여요. 그걸 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는 것은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뒤부터 그 이자를 적용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비보조론을 쓴다고 하시면 매년 쌓이는 이자만 좀 갚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 그럼 아이가 어떤 직장이 되기 전에도 이게 론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네, 6개월 뒤부터. 6개월 뒤부터 네. 해야 돼. 직장 빨리 잡아야겠네요. 네. 근데 직장을 못 잡거나 네. 인컴이 없다 그러면 페이먼트 네. 옵션을 좀 바꾸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인컴 드리븐으로 가장 작게 돈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론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통해서는 말을 못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학자금 플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요.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이런 세미나나 정보를 제대로 된 걸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주변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미리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항상 이런 세미나를 많이 만들어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꼭 참석하시고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맞는지 전문가랑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텍스 플래닝 같은 경우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장학금이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텍스 플래닝은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 해당 연도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올 가을에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 학부모님들은 신청 때문에 저를 그때 찾아오시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딱 보고 있으면 작년에 저를 찾아왔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몇만 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셔서 못 받으시는 거죠. 아하. 예,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는 네, 상황이신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한 아버님은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 이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셨대요. 만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때문에 신청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셔서 포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신청하는 그 해, 그 달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봤더니 저를 한 1년, 2년 전에만 오셔서도 방법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간 학교가 장학금을 너무 잘 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도 못 받지 않고 조금 받으셨어요. 네. 그걸 받고 나니까 아버님이 나중에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최소 진짜 1년 전에고요. 혹은 2년 전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 박사님, 은퇴 플랜이 더 중요해요? 학자금 플랜이 더 중요해요? 네, 두 개가 다 중요하죠. 그래요? 네.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 거의 다 50대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때 아이들 학비 때문에 은퇴 자금을 다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쵸. 저는 그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됐을 때 부모님들이 본인들 자산을 잘 매니지 하셨다면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은퇴 자금을 만드실 때 이런 장학금 가이드라인을 미리 좀 아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사실 장학금 받을 때 아무 영향이 안 갑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 아이들 장학금도 많이 받고 부모님 은퇴 자금도 지키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 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저한테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대해드렸는데 정말로 처음 초대하자마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가 준비는 제대로 해놓겠다. 정보가 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